제가 소리 잘 들려요? 제가 되게 서서 하는데 오늘은 눌러야 되기도 하고 뭐 화면도 잘 해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한데. 제가 원래 요즘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강연을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연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치 경제에 대해서 하라고 그래갖고 반가운 마음에 아직도 제 책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공저자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마다 꼭 선물을 드리는데 비트코인을 조금씩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가기 전에 저한테 꼭 얘기하세요. 비트코인은 하나당 요즘 엄청 비싸지 않나요? 1,600만 원 됐어요. 그걸 나눠주시면 안 되죠. 0.0001개. 네, 일주일 전에 2달러를 받았는데 오늘 9달러가 돼 있어. 저는 기업인 활동을 오래 했고요. 잠깐만 이제 정식으로 시작해야 되겠는데 녹음하니까 이거 앞으로 앉으실래요? 이쪽으로? 저 얼굴이 화면이 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참 그렇네. 시작할까요? 네. 제가 2012년도에 이 혁신의 나라 한국경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저는 기업인인데 이게 정치경제학 책을 천여작을 썼는데 요즘 참 그런 단어 쓰면 안 되나? 어쨌든 이게 창비해서 내주셨어요. 그때 이제 백낙정 선생님이 제 강연한 걸 보고 강연록을 보고 그 책으로 내만 하겠다 그래갖고 냈는데 다행히 해주셔갖고 냈는데 이 책이 약간 좀 학구적이다 이론적이다 그래갖고 그 후에 윤범기 기자하고 남충현이라는 그 경제학자하고 같이 대담집으로 하나 만든 게 이 블랙오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이제 교과서라면 이건 참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제 소개를 좀 더 하면 저는 1955년생이니까 63세입니다. 그리고 7호 학번이니까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보다 젊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네, 뭐 많아요. 저 김영란 씨, 강금실, 조배숙 이런 사람들이 저희 동기고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이런 사람들이 저희 동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조금 했어요. 세게는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평생 같이 지내게 됐고 그러다가 선거 때만 되면 또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특히 이제 제가 경제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경제 정책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삼성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제1제당에 배속돼서 제1제당에서 한 13년 일했는데 제가 82년도에 이제 회사 들어가서 87년도에 런던 지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런던 지점에서 4년 일하고 91년도에 뉴욕 지점을 가서 뉴욕 지점에서 또 주로 이제 설탕, 무역, 선물 이런 일을 했고요. 그래서 95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뉴욕에서 사업을 몇 개 했습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벌써 22년간 제가 창업한 회사가 한 15개쯤 되고요. 그러니까 연쇄 창업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뭐 그런 사람 많지 않은데 연쇄 살인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시리얼 앙트프라너라고 하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캐리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70%는 망했고, 한 서너 개는 잘 됐고, 최근에는 제가 2년 전에 블록체인 OS라고 하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속된 말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글로벌 ICO라는 거를 금년 5월 달에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창업할 때가 환갑이었는데 환갑 때 창업해도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모범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박수 쳐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러다가 99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넷 사업을 했어요. 증권 관련 인터넷 사업인데 팍스넷이라고 해서 팍스넷, 팍스가 이제 평화란 뜻이죠. 그때 이름은 박 씨가 만든 네트워크다. 그래갖고 팍스넷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게 증권 관련 인터넷 기업으로 그때 굉장히 떴어요. 99년도에 그냥 인터넷 붐과 코스닥 붐에 잘 맞아갖고
우리 트래픽이 전 세계 30위권까지 들어갔고 골드만삭스가 첫 번째로 투자한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제가 그 회사를 한 4년 정도 경영하다가 나와서 이제 SK텔레콤에 팔고 그 외에 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어요. 뭐 투자도 하고 뭐 세계 유람도 하고 뭐 공부도 좀 더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2년 뜻한 바가 있어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김두수 씨도 만나고 뭐 그러던 시절인데 이 정치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도대체 이 이명박 정부 도저히 이거 이러다가 나라 망할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내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근데 나는 그 경제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학자로서 공부한 사람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그다음에 제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교 때 이제 소위 언더서클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치, 사회, 경제, 역사. 그때 제가 세운 꿈 중에 하나가 그때 칼막스 공부를 좀 했는데 너무 엉터리더라고요. 그래서 칼막스를 능가하는 그랜드 시어리를 한번 내 만들어 보고 싶다. 평생. 그래서 정치, 경제, 역사, 철학을 아우르는 단일한 시어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어요. 아주 굉장히 큰 꿈이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화두를 붙들고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신경을 쓰다가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조금씩 정리됐고요. 그때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도저히 우리나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제 관련된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이 책을 쓴 이유는 좀 민주진영이 좀 집권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낡아서 도저히 특히 경제를 너무 몰라서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서 쓴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오션을 같이 썼죠. 윤봉기 기자하고. 그때 제가 주장한 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세력이 집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정치 경제 이론과 문명의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독창적인 이론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경제 이론을 4가지 경제 이론이라는 걸 만들고 또 사회학 이론으로 5G 플러스 I라고 이데올로기라는 이론을 만들었고 에카스 시스템이라는 이론을 만들었고 검약 경제론이라는 새로운 경제에 대한 이론을 다 독창적인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 학계에서 인정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제야에서 인정해 주는 분들 많이 있고 대학 교수들도 가끔가다 저한테 그 이론 참 마음에 든다.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인 사회과학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뭐 그렇다다. 근데 아직 검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 붙이는데 저거 맞상대할 사람이 너무 없어. 피해 저를. 그리고 대학 교수도 아니고 뭐 박사학위도 없다고. 제가 전공은 생물학이고 학사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4가지 경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이제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구속됐는데 제가 사실은 이 책에서 CJ그룹에서 제가 14년 있으면서 CJ그룹의 문제점들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때 엄청난 범죄 행위로 이때 이재현 회장이 구속되죠. 근데 이게 단 CJ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 사건이 설탕 담합 사건인데 1953년도에 설탕 회사가 생긴 이후에 아직까지 세 회사가 담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현상을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3개 회사가 지금 19.5%, 32.4%, 48.1%로 거의 시장 점유율이 바뀌지 않아요. 이거 명백한 담합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설탕값이 국제 시세는 매일같이 움직이는데 시시각각 국내 시세는 이렇게 잘 안 움직여요. 이것도 명백한 담합의 증거고 게다가 국제 설탕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안 떨어지잖아요. 이 차이가 이게 굉장히 부당이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 경제에서 과연 저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 이유가 이제 담합을 하기 때문인데요. 담합을 해갖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유지할 수 있고 그 담합을 하기 위해서 그 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외비 자금을 많이 조성을 하는 거죠. 이거를 버티게 하는 게 설탕 관세율 30%입니다. 우리나라가 FTA에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공산품이 우리나라에서 농산물도 아닌데 생산되는 농산물도 아닌데 30%라고 하는 엄청난 관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쓴 지 5년이 됐는데도 이 책 읽는 사람 많은데도 이 참 어마어마한 힘이죠. 제가 사실은 그 81년부터 그 회사 한 13년 다니면서 이 관련된 일을 했어요.
담합하고 수입하고 서류 조작하고 비자금 관리하고 해외에서 그런 일을 한 거를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일종의 내부 작업을 한 건데 퇴직하고 한 20년 있다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설명을 통해서 사회과학 이론을 만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이론을 가지고 부조리한 이권 평형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부조리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이권이 형성돼 있는데 렌트죠, 이권이라는 거는. 근데 이것이 거의 30년 동안 바뀌지 않아. 거의 50년 됐죠, 이제. 근데 왜 그럴까? 그걸 이제 설명한 건데요. 1년에 1조 설탕을 파는데 관세 30%로 약 3천억 원의 부당이익이 생깁니다. 근데 비용을 써갖고 2천억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2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3개 회사가 나눠갔는데 주로 오너들이 나눠갔죠. 그 다음에 이제 담합하는데 한 400억 원 정도 비용을 씁니다. 이건 공무원한테도 나눠주고 뭐 기자한테도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 룸사롱에 굉장히 많이 나눠주죠. 그럼 이 비용을 누군가가 받아요. 이걸 누군가 받죠. 이게 이제 공무원, 예를 들면 뭐 룸사롱 마담, 뭐 그다음에 신문 기자 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제로섬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 이 합한 2천억 원이라고 하는 손실은 사실은 국민 5천만 명이 나눠서 착취당한 건데 5천만으로 나누면 1인당 1년에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수가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는 굉장히 오랫동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이권을 장악한 집단들은 굉장히 집요하게 작업을 하는데 1인당 4천 원씩 손해받는 5천만 명들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중의 합리적 무시라고 그래요. 레이셔널 이그노런스. 왜냐하면 뭐 내가 4천 원 손해보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100명 모아서 열심히 해봐야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려면 100만 명 이상 조직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건 4천 원입니다. 1년에. 이런 현상은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일종의 사회과학의 일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래서 제가 부조리한 이권 평형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봤고요. 이게 이제 이권의 카르텔이 여기서 생기는 건데 석유도 비슷합니다. 4개 회사가 경쟁하죠. 그다음에 뭐 이마트나 뭐 저기도 비슷합니다. 이런 거기도 그다음에 뭐 이 스마트폰도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딴 나라보다 다 비싸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거를 김차동 교수란 분이 2012년도에 다수가 피해자인 담합 사건들 조사한 게 있었어요. 보면 생명보험에 이 3개 회사가 담합을 해갖고 2조 원의 피해가 생겼는데 1인당 4만 7천 원 피해를 봤다. 그다음에 자동차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담합을 했는데 7,500억 원의 피해가 생겼는데 1,200만 명이 손해보고 1인당 6만 원 손해봤다. 이거를 다 조사해갖고 분석한 게 있어요. 이게 2012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이 사건들 보면 설탕하고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아주 소수의 그 독과점한 회사들이 어떤 그 이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일종의 그 성벽을 쌓고 다수가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인데 이거를 좀 분석해 보면 CJ만 보더라도 설탕, 밀가루, 고추장, 빨래비누, 만두, 간염 백신 끊임없이 담합을 하고 이게 다 적발된 사건들이에요. 적발되고 계속 합니다. 미국에 가서 뭐 라이신, 핵산조미료, MSG까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온라인 음악, 케이블 방송, 극장, 영화까지 담합을 하고 있어요. 한 회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담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대충 김차동 교수의 자료를 갖고 보면 관련 매출액이 한 56조고 부당 이득액이 8조 원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적발된 건 15%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역산하면 한 56조 원 정도가 부당이익이 생기고 이 GDP의 5%고 1인당 얼마인가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면 1인당 400만 원씩 매년 이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0대 불공정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보면 다 재벌들이 이걸 합니다. 재벌 아닌 회사들은 도저히 담합을 할 수 없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GDP가 감소하는데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중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세금이 감소하고 복지가 감소하겠죠. 이걸 경제학 용어로 dead weight loss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55조를 아주 소수의 0.1% 사람들이 가져가고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와 소비 감소가 일어나고요. 이권 추구하는 풍조가 생깁니다. 그 이권을 탐하는 사람과 그 협조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공무원, 노조, 정치, 교육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탈세, 뇌물, 청탁, 접대, 불신, 풍조, 부패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쁜 거고 GDP를 감소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경제를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원래 김희찬 마보안이라는 사람이 블루오션이라는 책을 써갖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2005년도에. 거기에서 이제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 블루오션은 창의적이고 경쟁이 적은 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신생 비즈니스고, 레드오션은 경쟁이 많은 마진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산업 분야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블랙오션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고, 블랙오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했죠. 이권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경제. 레드오션이 경쟁 경제 혹은 요소 투입 경제라면 블루오션은 혁신 경제라는 거죠. 요즘 혁신 경제라는 말이 새로 뜨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경제하니까 다 무시하니까 전 경제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혁신 경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얘기할 때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지금 이 책이 다시 많이 팔리기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공경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레이 오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권경제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설명한 거는 제가 최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검은 손이 움직이고 언더테이블 무늬가 움직이는 블랙 마켓을 연상하는 블랙 오션이라고 이름 줬고요. 여기서 단순한 이론을 창출할 수 있는데, 혁신 경제는 GDP를 증가시키고 이권 경제는 GDP를 감소시키고, 이권 경제는 GDP를 유진하지만 증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경쟁 경제는. 공공 경제는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감소시키는 것 같아요. 공공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일종의 가설이죠. 이런 가설이 나오면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통계 데이터로. 뭐 이론적으로도 썼습니다만은 벤처기와 성장기가 이제 되게 새로운 산업이 일어났을 때 혁신 경제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쯤 되면 이제 성장기나 성숙기에서 레드 오션이 되고, 이제 뒤로 가서 담합이 형성되면 그때 이제 블랙 오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로지 바로 이렇게 임금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이때 유일하게 실질 임금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 경제 때만이 GDP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 있는 통계 데이터를 몇 달 동안 뒤졌어요.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거기 산업연관표라고 5년에 한 번씩 발행되는 통계 자료와, 그다음에 이제 국민계정이라는 거 아시죠? 국민계정이 이제 GDP 하는 거 매년 나오는 거를 분석해갖고, 산업을 분류를 원래 그 17개인가로 하는데 그걸 20몇 개로 나눕니다. 그래갖고 산업 분류표를 새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뭐 사업, 서비스업, 농림수산업 같은 경우는 이건 레드오션이다. 경쟁 경제다. 이렇게 분류를 했고, 혁신 경제는 기초 소재업, 그다음에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 같은 조립가공업, 통신방송업 일부, 그다음에 행정국방, 교육보건, 건설, 전기가스 일부는 이거는 이제 그레이 오션으로 공공경제고요. 부동산 임대업, 금융보험업, 통신방송업의 일반, 전기가스 가는 것이, 이것은 이제 이권경제라고 분류해갖고 통계를 해보니까 요 높이는 1인당 GDP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죠. 1인당 GDP고 요 높이는 1인당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요 마진은 요거는 일종의 자본 잉여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바로 1인당 자본 잉여라고 볼 수 있어요. 요 폭은 거기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보면 경쟁 경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종사하는데 1인당 인건비도 낮고 1인당 부가가치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잉여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도소매업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편의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 운수보관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면 이권 경제는 1인당 GDP가 굉장히 높아서 저 막 뚫고 넘어갑니다. 근데 인건비도 상당히 세요. 그죠? 그다음에 혁신 경제도 꽤 1인당 GDP가 크고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인건비도 비교적 높고, 여기 보면 공공 경제는 한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 보니까 이 네 가지 경제의 모델이 통계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걸 이제 모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2010년도 기준인데 보면 이 전체 GDP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 당시 GDP가 총 1174조 원이었는데 인건비로 572조가 나가고 이게 바로 이제 노동 분배율이라는 거죠. 근데 자본잉여가 이제 602조가 나가는데 보면 경제는 인건비가 굉장히 낮아요. 1,몇백만 원밖에 안 되고 종사하는 인구가 61%입니다. 근데 혁신 경제가 12%고 183조의 이제 잉여 가치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권 경제는 212가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도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딱 나옵니다. 보시면 이거 딱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이권 경제에서 태어난 이게 부당이득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이 잉여를 줄여야 돼요. 여기 바로 담합이 있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는 거죠. 이권 경제에서 나온 거 이거를 줄여서 여기에서 남는 어떤 자원을 혁신 경제에 투입을 해서 이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더 넓히고 이거는 잘 유지하고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그 이권 경제나 혁신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제법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쟁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인당 인건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여기 대부분이 이 비정규직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경쟁 경제의 낮은 인건비와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이권 경제를 줄여서 이 자원을 혁신 경제로 늘려서 혁신 경제 종사자 수를 훨씬 늘려서 여기에 경쟁을 완화해서 이걸 좀 줄이고 이 높이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해법이 그래픽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납득이 되시나요? 어쨌든 이런 이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재벌과 관계에서도 이권 경제들이 이권 경제는 재벌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재벌 중에서도 이권 경제에 많이 종사하는 데가 롯데 같은 데입니다. 롯데 뭐 수출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 부동산이 메인 사업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 담합하고 있는 그 독과점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재벌과 이제 경제 민주화 얘기 그때 막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재벌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고 재벌이 하고 있는 혁신 경제는 국가가 우리 더 도와주자. 그 대신 재벌이 하고 있는 이권 경제를 확실하게 통제하면 재벌의 장점도 살리고 어떤 재벌이 만드는 어떤 사회적 문제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재벌은 어차피 경쟁 경제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재벌이 공공경제에 들어오고 싶어 해. 그래서 뭐 공항을 민영화하고 뭐 수자원공사를 민영화해갖고 먹고 싶어 해. SK텔레콤을 정부 걸 갖다 먹었듯이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억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간단한 논리를 세워봤죠. 다음은 이제 5GI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학 이론이에요. 이거는 5개 그룹과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모습이 이것도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건데요. 5GI 모델은 뭐냐면은 인류가 태어나서 어떤 그 사회 조직이 생기면 대개 그룹이 5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회 계급이. 인도에 보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파리아. 이게 3,000년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지탱하는데 힌두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G1 0.1%의 이권 장악 집단과 G2 1%의 이권 비호 집단과 G3 이권 추종 집단과 G4 침묵 대중 집단과 극빈 소외 집단 이렇게 5개로 나눠지는데 보면 로마 시대도 비슷했고요. 예수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보면 사두개파는 G2고 백인 대장이나 헤로데는 G1이고 바리사이파는 G3입니다. 원래 그 예수는 G3에 속했는데 G4를 조직하려고 그러다가 죽죠. 그리고 과부와 나병 환자인 G5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유대교라는 이데올로기가 이 시스템을 유지시켰고요. 원나라도 보면 몽고인, 생목고려인, 한인, 남인 이렇게 5개 조직으로 이상하게 나눠져요. 칼 막스가 얘기한 자본과 부르주아, 뿌띠 부르주아, 플로레타리아, 극빈층도 거의 비슷합니다. 히틀러 일파와 장군 재벌, 나치 당원, 독일 평민, 유태인 공산당원. 이상하게 왜 이렇게 5개로 나눠질까?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건데 스탈린 시대도 비슷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G3가 대개 10%예요. 그 왜 그럴까? 그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G1, G2가 합해서 한 1%쯤 됩니다. 대개 어느 문명이나 비슷해요.
제가 한 10대섯 개 정도의 문명을 조사해 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 중세도 그랬어요. 사무라이가 약 5 내지 15% 있었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죠. 양반이 초기에는 한 5 내지 10%에다가 점점 늘어났죠. 그리고 특히 G5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 3, 40%까지 갔죠. 조선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 문명마다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종교 혹은 이데올로기는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전파하는 단순화된 논리로 과학을 가장한 선전체계다. 이념이라는 게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우리 386 중에 다수는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허망한 것 같고 목숨 걸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부조리한 이권평형 석유 얘기, 설탕 얘기했을 때 바로 이 담합 순익을 가져가는 이 집단이 이게 G1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문명과 사회가 생기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어느 문명이나 이런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요걸 가져가는 사람들이 G2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0.1%의 왕족 혹은 뭐 히틀러 일파, 김일성 일파와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한 0.9%의 사람들, 이권 장악하는 사람들을 비호하는 이권 비호 집단이 그 정도 있어야만 그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G3가 왜 생길까? G3, G4, G5가 왜 분화가 될까? 이거를 설명하는데 지금 북한의 공산당이 약 10%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약 6%예요. 조선 초기에 양반이 한 5%에다가 한 10%까지 15%까지 늘어나죠. 일본 사무라이가 5 내지 15%입니다. 그 히틀러 시대의 그 공산당원이 10%였어요. 나치당원. 아, 히틀러는 나치. 그다음에 이제 스탈린 시대 공산당원이 약 10%였어요. 이상하게 10% 있어. 양반도 10%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그 G3를 형성하는 원리를 제가 최소 승리 연합의 원리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윌리엄 라이커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권력의 속성 중에서 최소 승리 연합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당이 4개 당으로 쪼개졌을 때 집권을 하려면은 어떻게 연합을 할까요? 여기서. 정치학 아까 하셨다는 분. 윌리엄 라이커가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 40석을 가진 당이 집권할 수 없습니다. 이 당이 집권해요. 26 플러스 25 해갖고 51% 된 당이 집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40%하고 25%가 65%가 집권하면 나눠 먹을 떡이 줄어들어. 이해 가세요? 딱 51%가 집권하면 나눠주기 딱 좋아. 그러니까 최소 승리연합이에요. 최소가 담합해서 먹을 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지만 꼭 승리해야 돼. 그러려면 정치에서는 51%를 먹어야 돼요. 근데 기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사회 집단에서 어떤 집단이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려면 한 10%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10대 1로 싸울 수 있잖아. 그래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 최소 승리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가 관계 있냐면 예를 들면 마적단이 우리나라 이제 만주에 마적단이 있었잖아요. 마적단 숫자가 너무 작으면 전쟁에 나가서 져. 근데 마적단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 전리품을 나눠가는 게 너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최소 승리연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적 속성인데 바로 G3가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최소 승리연합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양반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양반이 먹을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줄여야 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줄이면 지잖아. 그 적당한 숫자가 10%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G5는 왜 생길까? 이거는 공포와 상대적 혜택입니다. 일단 히틀러는 야 너희들 까불면 저 유태인이나 공산주의자처럼 죽을지 몰라. 그리고 G4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침묵해. 그래도 쟤네들보다는 낫잖아. 북한도 똑같지 않아요? 정치범들 엄청나게 억압하고 공포로 몰아놓고 보통 사람들 G4한테 야 너희들은 그래도 쟤네들보다 낫잖아. 그게 어느 문명에나 있어요. 끔찍한 거죠. 근데 이제 이권 집단의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문명이 새로 생기면 예를 들면 고려가 새로 생겼다, 조선이 새로 생겼다, 이권 집단 숫자가 작아요.
공산당이 새로 집권을 했다. 초기에 중국 공산당의 공산당원이 한 3% 됐다가 지금 한 7%까지 늘어났거든요. 어느 집단이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무력이 있고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5% 갖고 지배할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세조가 반정을 하고 단종을 죽인 다음부터 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공신어들한테 막 나눠줘야 됐거든. 그래서 어떤 문명이나 초기에는 그 5%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권을 장악한 D3가 20%까지 늘어나면 그 문명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20%가 지금 80%를 착취하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역사의 일반 법칙입니다. 이권 집단 G1, G2, 3는 누적되고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 친목 집단은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경직되고 기층은 고착화되고 경제는 후퇴하고 갈등이 증가하고 결국 국가가 멸망하는데 이것도 국가의 흥망성쇠에 거의 이런 법칙이 작용합니다. 로마가 이런 식으로 됐고 조선이 그랬고 고려가 그랬고 원나라가 그랬고 당나라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이론이 확실히 맞는 건데 이게 동물의 세계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5개의 기층이 생겨. 그다음에 중학교 가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계급이 생겨. 북한도 비슷하죠, 지금. 한국도 비슷합니다. 이게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특히 G3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 특히 민주노총, 전교조, 이런 사람들이 이권을 너무 많이 가져가. 적폐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싫어하지만 전 뭐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권, 금권을 추구하는 렌트 센트릭 소사이어티. 렌트가 이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게 상위 10%의 소득 분포인데 이거는 파리 대학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예요. 성인 20세 이상의 이게 이제 피케티 자료인데 피케티가 쓰는 자료예요. 보면 상위 10%의 소득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다가 2차 대전 끝나고 이게 급격하게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와 경쟁해야 됐고 또 하나는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확산됐죠. 영국 뭐 이런데. 그러다 1980년부터 이게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게 미국이 가장 앞장서고 이게 레이건이죠. 그다음에 영국은 이제 대처, 신자유주의죠, 소위.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는 천천히 가고 일본이 좀 늦게 가다가 한국은 흥미롭게도 1996년부터 55년부터 급격하게 나빠져갖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빈부격차가 나빠집니다. 상위 10%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이거는 김낙년 씨가 2012년도에 처음 만든 데이터인데. 근데 상위 1%를 보면 특이하게 미국보다 우리는 훨씬 작아요. 그죠? 그리고 상위 1% 소득도 97년부터 꽤 나빠지긴 했지만 다른 나라보다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특히 문제는 이 DJ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우리나라가 심해집니다. 좀 민주당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건 팩트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보세요. 이게 DJ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빠집니다. 이래서 집권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명박한테 넘겨준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직 이게 2012년까지 통계인데 이게 아마 미국을 능가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그 다음에 50%를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세계의 거의 최악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빈부격차 수준에 있어서. 근데 잘 보시면 상위 10%는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지는데 상대적으로 상위 1%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1%가 아닌 9%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보시면 1995년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덴마크, 스웨덴처럼 네덜란드처럼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무현 때까지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한국은 세계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 됐고 특히 이 9%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가는 나라가 됐는데 이 9%의 정체가 뭐냐를 우리가 밝혀볼 필요가 있어요. 2012년도. 그러니까 그럼 9%의 정체가 뭐냐? 이게 G3잖아요. 그죠? G3가 너무 많이 갖고 가는 나라가 됐다. 이 나라 망쳐들렸다. 이거 정체가 누구냐? 공무원, 전교조, 민노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적폐다. 제가 이제 그런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료인데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에다가 열심히 요구한 자료인데 보면 산업은행, 현대차, 기업은행, 58세 노조, 교사, 공기업 평균 토지주택공사 이 직원들이 2~3%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조들이 무지 세. 금감원 노조도 이쯤 있어요. 공기업 평균. 맞아요. 공기업. 그래도 한 3% 됩니다. 소득 상위. 이거는 근데 참고로 모든 성인이 기준이야. 근로자 기준이 아니고 4,100만 명의 기준입니다. 조금 기준이 달라요. 삼성전자 초임, 기업은행 초임, 초등학교 교사 초임. 이게 세율입니다. 세율이 굉장히 낮아. 소득세율 3%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도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이제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고, 그러니까 PKT 자료 말고 실제로 세금 데이터 갖고 제가 계산해봐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도 그려봤는데 보면 세금이 재밌는 게 이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인데 아까 그 데이터를 이제 100%까지 해본 거예요. 노인, 실업자, 주부, 군인, 학생, 실업자, 가족노동,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뭐 이런 세대들인데 보면 세금을 내는 걸 보면 상위 1%가 19%를 냅니다. 52%를 냅니다. 소득세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소금 덜 냈다고 하기도 좀 곤란해. 그 밑에 9%가 38%를 내고 여기 밑에가 이제 10%를 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인데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재벌과 고임금 노조는 적대적 공존하는 관계다. 되게 G1, G2가 되게 2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G1을 서포트하고 G3가 이데올로기에 동조합니다. 공산당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서로 이권을 나눠갔죠. 그래갖고 최소 승리 연합을 하는 이권 집단이 G1, G2, G3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임금 구조가 엉터리가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민주노총이라는 겁니다. 특히 금속노조. 제 친구가 거기서 열심히 하는데 뭐 할 말은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위 1%를 비호하는 집단이 새누리당이고 그 당시 그래서 재벌과 정상몰이계를 하는 G1, G2를 위한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고 이게 이제 밝혀져 갖고 다 망했죠 이제. 그다음에 그 밑에 G3를 비호하는 정당이 바로 그 당시 이거 옛날 자료인데 새정년과 진보당. 그러니까 지금은 정의당, 민주당이라는 거. 국민의당은 여기죠 사실상. 몰라. 뭐 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 주로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교수, 교사, 공무원, 대기업 공무원 노조. 지금 민주당 지지 세력들입니다. 근데 정의당 지지 세력도 비슷해요. 근데 중산층과 서민과 빈곤층을 대변하는 정당은 우리나라에 없다.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면 확실히 집권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그래갖고 그때 제가 대한정당 컨설턴트 역할을 좀 했어요. 돈을 하나도 안 주더라고. 집권하면 주겠대. 근데 집권을 못했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 재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전 재벌 봉건 체제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재벌한테 굉장히 편중돼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보면 재밌는 게 이런 전산, 건설, 물류, 급식, 광고, 유통, 병원, 보험까지 재벌이 다 해먹어.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이게 자회사 간 거래 때문에 생긴 거고 서로 이권이 결탁된 거거든요. 그래서 G1이 궁전에 살고 G2가 이제 그 밖에 이제 귀족 집단에 살면 성 안에는 G3까지 삽니다. G4와 G5는 이제 성 밖에 사는 야인들이죠. 근데 이 안에 이 재벌들이 증권, 유통, 무역, 건설, 보험, 카드, 물류, 뭐 호텔, 급식까지 다 해먹어. 일종의 이게 뭐랄까요? 이권의 아성을 쌓는 거죠. 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성들이 너무나 많아.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 뭐 롯데, 신세계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검찰, 모피아, 뭐 민주당, 대학 다 이권선에서 자기의 어떤 이권을 차지하는데 골몰하지.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헐벗고 착취하는데 문제는 이 성벽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봉건사회로 퇴보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건사회의 특징은 성벽이 높아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교류가 거의 안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95년도만 해도 이 성벽이 이랬는데 2010년도에 이렇게 성벽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벽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 게 쌍용차,
해고 같은 사태예요. 그 사람들 막 성 안에서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받다가 해고되니까 3천만 원 받으니까 딴지 극장 찾을 생각하고 그냥 극렬하게 투쟁하다가 자살하잖아요. 많이. 암 걸려 죽고. 그냥 비극적인 현상이죠. 이게 왜냐하면 성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재벌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알 카포네. 제가 사실 이거 강의를 5시간 하면 딱 좋은데 1시간 안에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진행하는데,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어쨌든 빨리 진행해도 이해해 주세요. 알 카포네라는 게 생긴 게 1920년대 금주령 때문에 그래요. 금주령. 그래갖고 금주령을 내니까 시장 경제를 박살내니까 밀주, 암거래가 이제 횡행하니까 경찰을 하고 이제 담합하고 그다음에 폭력배들이 막 살인 뭐 별거 다 해가면서 마피아들이 엄청나게 힘을 키우죠. 설탕 수입 금지로 바로 이재현이라는 엄청난 범죄 집단이 생긴 게 비슷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냐? 술 판매 허용하니까 다 해결됐어. 설탕 관세를 철폐하면 해결됩니다. 왜냐면 범죄를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조직 범죄는 가중 처벌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리코법이라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은 엄정한 법과 시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시장 원리를 싫어해. 법을 싫어해. 이놈의 정당들이. 그래서 그 원리를 빼려고 그랬다가 주장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CJ 사건의 변호인단을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 엄청난 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 2011년도에 CJ 제일제당은 형사처벌 면하고 삼양사 대한제당은 이제 과징금 조금 받고 끝내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한 이유가 뭘까? 리니어시 제도라는 거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게 안 됐어. 근데 이 관련자들이 너무나 많아. 대부분 다 관료 집단들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 로비하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거의 매일 룸사롱 갑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엄청난 카르텔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사무관이 공무원 되면 입사할 때부터 30년간 관리합니다. 제일제당 하나만 해도 이거 관리하는 집단이 10개가 있어요. 각 나눠서. 삼성그룹에는 몇백 개가 있습니다. 이런 카르텔이 형성되죠. 우리나라 꼴이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2013년도에 이제 이재현 회장이 구속됐죠. 그리고 제 친구들인 홍콩 법인장 신동기 징역, 동경 법인장 배영찬 징역. 제가 이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그 1995년도에 회사를 나온 거예요. 내가 거의 담합했는데 본사에 들어가면 내가 담당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로비하고 뇌물 주고 해외 비자금 관리하고 해외로 돈 빼돌리고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재벌의 문제 해법이 뭐냐? 뭐 이명박 정운찬이 초과 이익 공유제인데 이건 헛소리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지나가서 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취업자가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미국은 500인 이하 그 대기업의 종사자가 한 50% 돼요. 우리나라는 300인 이하 대기업의 종사자가 10%밖에 안 됩니다. 이상한 나라예요. 특히 재밌는 거는 이 자영업이 굉장히 비중이 커. 거의 30% 가까이 돼요. 이게 뭐죠? 이게 레드오션이잖아요. 그죠? 블루오션 이렇게 작아.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공공 부분도 뭐 좀 작은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냐. 대기업의 종사자를 한 30%까지 올려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너 재벌 옹호자냐? 대기업 옹호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대기업이 이렇게 고용을 못하는 이유는 노동의 경직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니까 대기업이 사람을 많이 고용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독일이나 영국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의 원흉이 뭐냐? 또 민주노총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 그러니까 내가 별로 환영을 못 받지. 근데 저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어쨌든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이건 뭐 그렇고 그래서 법과 이제 모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했고 리커법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주장을 했고요. 링컨법 같은 것도 False Claim Act, 리커법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뭐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런 해법들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권 경제는 법과 시장을 확실하게 해서 그다음에 대규모 소비자부로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소 경제는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해야 된다. 혁신 경제는 봉건적 이권을 타파하고 히든 챔피언을 키워야 된다. 공공 경제는 낭비가 너무너무 심한데 지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민주제를 통해서 관치를 줄이고 복지를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좌우가 아닌 상하로 보자. 1대 99가 아닌 10대 90으로 보자. 전선을 거기다 치자는 거예요. 이걸 문재인 측근들은 되게 싫어하지. 1대 99로 얘기해야 자기 정당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90%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 안 듣더라고. 한 가지만 또 다른 자료에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왜 이렇게 임금이 GDP 한 60%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걸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게 생애소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삼성의 간부쯤 되면은 처음에 한 26살에 입사해갖고 한 60 가까이 되면 한 700만 원쯤 받다가 퇴직하면 300만 원쯤 받다가 이건 공무원이네, 공무원. 교사. 초임은 많지 않아요. 근데 60세쯤 되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퇴직하면 300만 원 받아. 그러다 자기 죽으면 부인이 받아. 그리고 꽤 오래 살아. 이 사람들은. 부인은 오래 살아, 특히. 근데 이건 누굴까요? 삼성 간부. 초임이 좀 높아. 근데 꽤 높으면 일찍 퇴직해. 그래서 중소기업 가서 한 300만 원 받다가 약간 놀다가 60 몇 세 되면 이제 한 65세 돼야지 이제 연금을 한 아주 열심히 하면 150만 원쯤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사보다는 좀 일찍 죽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렇게 돼요. 그죠? 좀 일찍 죽잖아. 부인도 일찍 죽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이 생애소득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가 삼성 간부보다 많이 받습니다. 우리 저 누님이 부부가 그 교사였는데 합해갖고 연금을 650만 원 받아요. 참. 내가 그 얘기하면 싫어하죠. 근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우리나라에 중소기업 사는 사람이. 200만 원 받다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이게 훨씬 많죠, 숫자는. 그죠? 그러다가 한 400만 원쯤 되다가 이때 한 50대 4, 5정이라고 그랬죠. 5, 6도에 잘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시시한 일 하다가 쉬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만 원 이상 받기 힘들죠. 연금. 그죠? 그러다가 뭐 또 일찍 돌아가셔, 이분들은. 근데 그것도 더한 거는 이 비정규직입니다. 25세 취업해서 그래서 이걸 비교해보면 이 시장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학원 선생, 뭐 비정규직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그래갖고 비참하죠. 근데 이 숫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이러냐 이거. 이건 너무 심하다. 초등교사가 민호야. 초등교사가 왜 이러니까. 그거 다 눈치챘잖아. 그래서 다 초등학교 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 보세요, 이거. 이 사람들은 20만 원 받다가 일찍 돌아가셔. 그러니까 국가의 부담을 안 줘. 비정규직 이런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의 부담을 너무나 많이 주는 사람들이에요. 응? 적폐지. 이것도 전교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직한 건 뭐냐? 스웨덴은 이렇게 살아요. 좀 일찍 취업 선선에 들어가. 우리나라는 군대 때문에 2년 늦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학도 일찍 끝내고.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한 40대쯤 되면은 더 이상 임금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산성이 떨어지거든, 50대 넘어가면. 그러다가 서서히 내려가다가 좀 늦게까지 일해. 65세, 70세까지. 그것도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다 비슷하게 한 150만 원쯤 받아요. 그리고 오래 살아. 이게 바람직한 사회인데 누가 이런 걸 만들었냐는 거죠. 이런 빈부격차를. 자, 그거를 제가 이제 원리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원흉이냐. 이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왜 누가 원인일까. 아까 설명드린 거고. 결과적으로 원인은 공무원 봉급 체계 때문에 거의 모든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제가 공무원 그 월급표, 교사 월급표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015년대. 이게 매년 표가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죠? 아시죠? 그래갖고 143만 원 받아. 1호봉. 그러다가 쭉 가면 419만 원 받고 30호봉 되면 이때쯤 이제 퇴직하는데 이게 진실이 아닌 거예요. 이건 기본급이고 기본급 위에다가 한 20가지 이상의 저기가 있어요. 수당이. 20가지 수당. 그게 대개 계산해 보니까 한 1.5배 돼.
65%쯤 됩니다, 전체. 이렇게 돼. 실제로는 239만 원 제법 받아요. 700만 원 받습니다. 실제로. 사기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교사나 공무원들은 이런 임금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대기업 노조 있는. 근데 시장 임금은 한 30세 되면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아시잖아요. 그지? 아니 뭐 학원 선생이 30대에서 제일 많이 받고 20대보다 한 40대 되면 이제 퇴출되잖아. 노동 현장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임금이에요. 시장 원리. 근데 이 격차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기회비용이야. 똑같은 인력이나 똑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시장에서 채용하면 300만 원 줄 수 있는데 내가 30년 유지하면 제 500만 원 줘야 돼. 그럼 당연히 자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근속 연수가 짧아진 이유가 바로 이 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조기 퇴직의 원인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거야. 시장의 원리만 작동되면 되는데 그럼 왜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느냐? 이걸 한번 보세요. 그 국제 임금 비교를 보면 제조업에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한 3배쯤 받아. 초임과 한 그 30년 근속한 사람 차이가. 근데 딴 나라 보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소위 좌파들이 좋아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임금 격차 거의 없어.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독일, 영국도 조금 있긴 하지만 제일 나쁘고 일본이 그 다음 나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시장 원리가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럴까? 그 다음에 중등교사를 볼게요. 중등교사도 보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좀 높습니다. 한 100% 정도 시작해갖고 거의 300%까지 올라가요. 딴 나라들 보면 뭐 어디죠? 스웨덴, 호주, 뭐 일본 이런 데는 되게 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한 70%, 75%, 80% 시작돼갖고 한 10년 지나면 더 이상 임금이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생산성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실제로. 학원 선생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거의 안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올라가. 이게 잘못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게 전교조 때문이라는 거지. 근데 교총도 있습니다. 교총. 교총도 있지만 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미워하세요? 이제 이게 바로 공무원 임금 체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공무원 임금 체계가 거의 똑같습니다. 대기업 연공서열 구조가 같죠. 그것도 공무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걸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경쟁자니까. 인재들이 경쟁자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뭐냐면 공무원들은 대기업 따라 서로 핑계 근데 서로 적대적 공존하는 거예요. 말로만 적대적이고 실제로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뭐냐면 공무원 임금 체계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적폐의 대부분이 공무원 임금표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냐? 50대 공무원들이 만들어. 그걸 계속 높이는 거지.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네, 그렇지. 그걸 누가 제일 세게 올려줬냐?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많이 올려줬어요. 김대중 후기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적폐를 만든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적폐를 만든. 나중에 보니까 의도는 좋았어. 근데 결과가 나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한 15년 지나면은 이거 평탄해야 된다. 이거는 뭐죠? 그 임금 피크제보다 훨씬 과격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청년들한테 희망이 없다. 나라가 완전히 개판되고 있어요.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래도 공무원들 꽤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방법론이? 공무원 봉급표만 바꾸면 되지 이렇게. 표를 바꾸자. 조금씩 해가지고. 그렇죠. 네. 하루아침에 못 되겠지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지 세력이 이 사람들이거든. 고임금 조직된 노동자들. G3. 이게 거의 모든 적폐의 중심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비정규직 생겨, 이것 때문에 조기 퇴직 생겨,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안 늘어나,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절망해,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다 공무원 시험하니까 벤처기업에 가는 인재들이 없어, 좋은 인재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버려, 사회적 계층 이동이 없어, 그러니까 애를 안 낳아, 그러니까 뭐 다 개판되는 거죠. 그리고 집값 오르는 거는 바로 이 비싼 사람들은 또 돈이 흥청망청이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어. 뭐 그런 일이 그냥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악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책 지금 봐도 좋더라. 거기에 자부심을 좀 느낍니다.
보세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일반 법칙을 얘기하는데 자 이권 집단은 3,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누적되는 현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 안 했지만 그걸 굉장히 정교하게 설명한 책이 그 맨시어 올슨이라는 사람의 집단 행동의 원리라는 책과 국가의 혁망성세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위대한 정치 경제학 책입니다. 그 이론을 제가 상당히 전개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런 이권 집단의 누적 현상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인류의 어떤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그건 역사적으로 통사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장의 길이를 줄이고 담장의 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일본이 명치 유신을 해서 담장의 길이를 확 줄였죠. 각 성들이 담장이 있던 거를 줄여갖고 통일을 시킴으로써 일본이 획기적으로 발달했고 독일이 바로 통일을 통해서 담장의 길이를 줄인 겁니다. 그다음에 담장의 높이를 낮춘다는 것은 바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갖고 거대 시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진나라가 통일해서 오늘의 중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개방 경제, 시장 경제를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단 해결됩니다. 그다음에 법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법들은 아주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국가 전체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만났다니까 그러더라고요.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내가 법을 만들었는지 알았는데 농민 단체 간부를 위해서 만들었더라. 내가 아동을 위해서 법을 만들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을 위해서 만들었더라. 우리나라의 법이 태반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어. G1, G2가 만듭니다. 되게. 그리고 G3를 선동해요. 그리고 G3한테 약간 콩고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그 법들이 지금 질곡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사 일본 법칙에 나오는 건 뭐냐면 소수의 노동조합은 분명히 이권 집단 중에서 악질적인 이권 집단이 된다. 그렇지만 전체 노동자 70%, 80%가 넘는 사람들이 채택하는 그런 노동조합은 그게 바로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 행동하고 그러니까 10%만 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바로 10%를 위해서 일하지만 80%가 노동조합의 그 노동조합 그 적용률이라고 하죠. 노사 그 타계금 적용률 실제로 네덜란드, 뭐 스웨덴, 독일 대부분 그렇습니다. 노조 조직률도 높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타결하면 그걸 80%가 적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국가가 협약 적용률이죠. 네네. 그럼 국가 전체를 위해서 결정을 해요. 그게 문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수의 이권 집단이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 결정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법이 소수의 이권 집단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을 제어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직접민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부터 직접민주제 전도사 활동을 했는데 요즘 이제 먹히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직접민주제라는 거는 결국은 G4, G5도 지금 법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G1, G2가 법을 만든 거를 그걸 파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지. 그런 역할을 한 160년 동안 했던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생산성이 높고 평등하고 건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민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바로 이권을 만드는 수단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아니 국회의원들 구성 성분 보세요. 대표적인 이권 집단이 변호사, 법조인, 뭐 노조, 뭐 그런 사람, 대학 교수들 다 이권 집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로비 받아갖고 법을 만들어요. 그 스티글러라는 사람의 규제 포획 이론에 의하면 규제는 이런 이권 집단들이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그 이권을 만드는 장치일 뿐입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이라는 건 악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거를 타파하려면 직접 민주제로 국민이 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아직 형편없는 법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 어쨌든 그런 점이. 그다음에 공무원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나라의 법이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헌법 개정 중에 하나는 헌법 40조입니다. 왜냐하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국회 그 헌법 1조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권력의 핵심은 뭐예요? 법을 만드는 게 권력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일단 국민들은 다 따라야 되잖아. 그럼 안 지키면 다 감옥 가거나 벌금 내잖아요. 그죠? 처벌 받잖아. 근데 법을 누가 만들어? 국민이 만들어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만 만드냐고. 이 헌법이 위헌 조항이에요. 40조가. 그 얘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헌법 국회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있는 거죠. 입법권은. 그거를 국회의원들한테 잠시 빌려줬을 뿐이지. 언제든지 뺏어올 수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면 국민들이 그거를 취소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점이 있죠. 그렇죠. 그게 있어요. 스위스는 5만 명이 서명하면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취소합니다. 무조건 통과시켜야 돼. 헌법. 그러니까 그 국민투표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권 집단을 위한 법을 못 만들어요. 한 번 만들면 그 당이 날아가고 국회의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제어 못 하잖아. 헌법 40조를 꼭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하나는 헌법 15조 문제예요. 공무원에 관한 건데 헌법 7조. 헌법 7조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국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상한 조항이에요. 근데 이 조항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본 헌법을 잘못 베낀 겁니다. 일본 헌법 15조에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공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이 아주 소수 이권 집단을 위해서 봉사하면 안 되도록 일본 헌법이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복사하다가 잘못 복사해 갖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그러니까 이게 뜻이 명확하지가 않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소수의 이권 집단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헌법이 중요한 변화. 또 두 번째, 일본 헌법 15조에는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 7조 뭐라고 돼 있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보장된다. 공무원 신분 보장이라는 헌법 7조입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무원을 신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헌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일본 헌법을 베끼다가 형편없는 걸 베꼈는데 이걸 누가 했냐? 공무원들이 했거든. 50대 공무원이. 그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